쌀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핵심 위주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는 주식 전략 글로벌 ETF. 네, 월간 ETF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일드형, 배당형 ETF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졌는데요. 이 인컴형 ETF는 고배당 주식이라든지 이 글로벌 리츠, 하이힐드 채권 같은 배당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9년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이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이 배당형 상품 혹은 배당 스타일 주식에는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기간이 이어졌는데요. 올해는 이런 게 조금 달라질 거다 하는 생각이고요. 먼저 이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금리도 오르는 등 이 밸류 스타일의 아웃퍼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컴 ETF들은 대부분 경기 민감 자산이거나 주식 중에서도 밸류 익스포저가 높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과거와 다르게 19년, 20년과 다르게 이 인컴 ETF에 상당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컴 ETF 중에서 경기 민감 자산이거나 혹은 경기 민감형 밸류 익스포저가 높은 그런 이제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달러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USD보다는 non-USD 경기 민감형 인컴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ETF로 글로벌 고배당주 ETF, 그리고 글로벌 리츠 인프라 우선주, 이머징 로컬 채권과 같은 상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ETF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인쇄물 42페이지, 그리고 이 소프트카피 3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달까지 추천드렸던 미국 ESG ETF와 우주항공의 방위산업 ETF를 빼고 오늘 말씀드린 미국 제외 글로벌 고배당 ETF 그리고 미국 인프라 테마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율 발표 바랍니다. 네, 최근에 이제 블루웨이브 이후에 달러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림인데요. 그거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블루웨이브 이후에 달러 약세폭이 좀 심화될 것이다 라고 봤었는데, 예상과 달리 달러 지수가 재차 반등하는 그림입니다. 미국의 성장 기대가 상대적으로 좀 자극된 영향인데요. 최근에 부양책 확대 기대감, 그리고 이제 여타국과 비교해서 높은 백신 접종률, 그리고 뭐 달러와 과매도 부담 등이 맞물려서 달러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질금리차 확대,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의 실질금리차 확대가 다시금 달러를 좀 들어 올린 모습인데요. 저희가 실질금리가 결국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성장률, 그리고 두 번째가 유동성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미국 실질금리차가 계속 벌어질 거냐, 이게 달러와의 전망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실질금리가 미국이 계속 오르거나 아니면 미국 외 지역의 실질금리가 계속 낮거나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될 텐데요. 저희는 일단 첫 번째 유동성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넘기셔서 9페이지 그림 14번을 봐주시면 일단은 지금 유동성 풀린 규모라든지 유동성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실질금리가 계속 오르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8페이지 12, 13번 봐주시는 것처럼 일단 저희도 그렇지만 뉴욕 연준 서베이에 따라서도 테이퍼링은 올해가 아닌 내년도 상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풀린 국면에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M1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달러 지수는 명목보다는 실질금리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0.9 달러와 실질금리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질금리가 상당히 제약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실물 경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미국 외 지역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그림 11페이지 그림 18, 19 봐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혼자 좋고 다른 데가 눌려있는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올해는 이제 글로벌 지역, 특히 유럽과 중국 모두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금리차 확대가 이어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성장이 좀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최근의 달러 강세의 이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미국과 미국 외 지역의 동반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이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뭐 기존 환율 비교해서 뭐 변화되는 부분 없는가요? 그럼 평균 환율이나 뭐 이렇게 밴드 변화 여쭤보는 겁니다. 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변화는 없고요. 일단 블루웨이브 이후 그 자료에서 저희가 달러 지수의 하단을 이제 낮춘 바가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달러 지수의 하단 82포인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자재 전략.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1년 원자재 시장 강세 전망하고 있고요. 뭐 그중에서도 농산물 섹터도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농산물 섹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강세 자체가 1월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틀 전에 미국 농무부가 1월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을 발표한 이후에 옥수수 가격이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부실당 $5를 돌파를 했고요. 대두와 소맥 가격도 각각 4% 이상 급등하면서 대두 가격은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부실당 $14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 호재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 농무부 수급 전망 자료에서 미국과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랑 그다음에 기말 재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생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파종 이후에 작황기에 들어가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건조 기후를 좀 지목을 하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그런 생산량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소맥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국들보다는 오히려 생산은 하지만 순수익 국가인 중국의 생산 전망을 크게 낮추면서 전 세계 생산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말 재고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난해 대홍수를 겪으면서 옥수수와 대두 수입을 급증시키고 있는 중국의 수입 전망치를 큰 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달러 약세라고 하는 전망 자체가 결국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수출 낙관론을 높일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식품 물가가 급증하는 부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2월 14일부터 6월 말까지 곡물 수출 규제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호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에 옥수수 가격까지 급등을 하면서 대체 사료용 그런 소맥 수요 자체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면서 기말 재고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연간 전망에서 이 농산물 섹터, 특히 곡물 가격은 최소 상반기까지 강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산물 섹터의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글로벌 기후, 라니냐라고 하는 여파가 최소 1분기까지 지속이 되게 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심의 남미 생산량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거는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블루웨이브화에서 달러 약세 전망도 미국 수출 낙관론을 좀 더 지지를 하면서 상반기 곡물 가격의 강세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반도체고요. 최근에 GPU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이런 종류의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상당히 괜찮은 반면에 이거를 만들기 위한 웨이퍼라든지 파운드리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CES 2021 행사 중인데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GPU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재고 부족이 4월까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최근에 GPU 수요를 보면 뭐 비대면 트렌드로 인해서 게이밍 수요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암호화폐 채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주요 제품을 시중에서 이제 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뭐 GPU를 생산하고 있는 TSMC랑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 10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뭐 NXP라든지 뭐 인피니온 이런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량을 좀 줄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IT 제품이 양호했기 때문에 이걸로 캐파를 많이 돌려놨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 자동차 수요가 좀 회복되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 생산 시설은 다 이제 캐파가 풀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트랜지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 얘기에 의하면
이런 상황이 최소 올해 상반기 내에는 해결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쪽도 상당히 캐파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 전문 파운드리 업체 뭐 유니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 뭐 캐파를 2배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TSMC도 현재 이쪽 캐파가 한 2,000장, 월 2,000장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주문이 뭐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추가 투자를 집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파운드리 업체들한테 뭐 긍정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뭐 뉴스가 뭐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텔 CEO 밥수환이 회사를 뭐 사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체로 현재 VMware라는 클라우드 업체의 사장을 맡고 있는 팻 겔싱어라는 사람이 신규 CEO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장 초반에는 뭐 한 14%까지 올라갔었고요. 최근에 뭐 인텔이 뭐 잘 아시겠지만 경쟁사 뭐 AMD라든지 뭐 암홀딩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한테 경쟁력이 좀 상당히 좀 밀리고 있고 그 밀리는 이유를 시장에서는 뭐 CEO 때문이다 이렇게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인텔의 기존의 CEO들은 다 이제 기술 전문가 출신인데 이 밥수환이라는 사람은 사실 CFO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평가 절하를 했었는데 이게 바뀐다고 하니까 시장의 좀 평가가 좀 좋아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도 조만간에 발표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 이제 공정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니까 이 자기네들 팹 대신에 삼성전자라든지 대만의 TSMC 이런 쪽으로 이제 파운드리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삼성전자라든지 뭐 TSMC 파운드리한테는 긍정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운드리 하면 뭐 TSMC 그 삼성전자만 얘기하시는데 좀 시총 한 2조 중반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뭐 파운드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황인데 혹시 뭐 DB하이텍에 관련된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DB하이텍도 저희가 그 여러 번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그 산업 자료에도 이제 여러 번 많이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뭐 DB하이텍 저희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지금 가동률 100%인 상황이고요. 사실 파운드리를 12인치 그리고 8인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2인치는 최신 공정이고 8인치는 구 공정입니다. 옛날 공정인데 현재 그 가동률을 보면 12인치보다 8인치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2인치는 뭐 수요가 좋은 반면에 뭐 따라서 이제 공급도 뭐 같이 늘리고 있는데 8인치는 더 이상 뭐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못 늘리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동률 100%인 상황이기 때문에 올려되는 주문이 단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DB하이텍이 올해 연초에 한 15% 정도 단가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반기에 또 뭐 그만큼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도 뭐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뭐 상당히 뭐 저렴한 그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DB하이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네, 은행산업 4분기 프리뷰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2020년 4분기 은행 섹터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이제 주 요인을 몇 가지 꼽아보면 일단 가계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규제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여파가 일단 4분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은 코로나 장기화 감안한 보수적 충당금 적립기조 지속, 그리고 기말 배당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입장, 저희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말 명예퇴직 프로그램 시행, 이렇게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의 탑라인을 보면 3분기까지 그 급성장했었던 대출로 인해서 일단 안정적인 이자 수익 창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 탑라인이 비은행 계열사들의 약진과 합해져서 각 은행들이 이 연말에 계절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Q에는 이런 계절적 요인이 좀 있을 예정이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을 한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QOQ 전분기 대비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저희는 2020년 배당 성향은 2019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12월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해드립니다. 은행의 2021년은 공격보다 수비입니다. 그래서 대출 성장 속도 조절하고요. 님은 조달금리 통한 방어 전략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 지속.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합했을 때는 2021년은 공격보다 수비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해드릴 부분은 미국 국채금리 변동폭 관련입니다. 최근 다 보셨다시피 이 바이든 당선 이후 여러 가지 그런 부양책 이슈로 인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국내 국채금리 변동폭과 비교해보면 사실 차이가 매우 괴리가 크고요. 저희 뷰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최근 며칠 동안 보여줬었던 국내 은행 주가 움직임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은행을 사서 1년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급등하거나 약간 센티멘 이슈 그리고 외부적인 이슈로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은행 섹터 뉴트럴 뷰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은행에 대한 뷰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고객들과 얘기를 해봐도 지금 상대적으로 제일 덜 오른 섹터가 은행 쪽이고, 그리고 이쪽을 지금 좀 비중이 적은 기관들은 좀 채워야 되나 이런 좀 고민도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김한 위원 물론 유럽 쪽 은행이지만 경기가 이제 개선되는 국면에서 또 은행주를 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한데 좀 매니저들의 그 은행주 투자 전략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유럽, 한국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은행들의 움직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가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열쇠는, 코로나 이슈가 얼마나 빨리 이 안정화되느냐에 달려 있고요. 매니저분들이 저희도 이해하기로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없거나 언더로 갖고 계시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은행 섹터이고 주가에서도 다 보여지죠.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채우는 것까지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마켓 웨이팅 이상으로 오버웨이트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홀딩 피리어드는 좀 장기로 가져가시는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은행, 기업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밸류에이션 가벼운 것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기에는 저희가 아직 코로나 임팩을 실적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가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리고 탑티어 위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KB금융 그래서 여전히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 섹터 발표하겠습니다. 예, 대우건설,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건설 이제 주가 상승되면서 밸류가 올라갔고요. 이 멀티플 오른 부분들 적용해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이니시에이션 자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우건설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연간 전망 때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여전히 유효하고요. 주택 분양 물량 확대되는 부분들 올해도 계속 될 거고 그 실적 분들은 올해부터 이제 반영되면서 내후년까지도 실적 개선 효과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THT 프로젝트 하반기 때 일괄 매출 반영되는 한 2,500억 정도 일괄 매출 반영되고 GP 마진도 20% 이상 되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카타르 노스필드 LNG랑 모잠비크 에어리오4 같은 프로젝트들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국내 주택 시장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래서 멀티플 EV EBITDA 적용됐던 그러니까 3배 적용했던 걸 4배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목표 주가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올렸고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EV/EBITDA를 기존의 3배에서 4배로 성향 조정한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장외 가격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나 아니면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으로 장외 가격이 최근에 7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로 다시 상승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반영을 목표 주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해외 건설 시장에 대한 공사가 아무래도 인프라나 어떤 그 국가의 핵심 산업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의 안정성이 다시 갖춰지기 시작한다라는 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해 내년에 2만 세대 이상 주택 분양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주택 매출까지 받쳐주면서 실적 개선 효과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료전지 사업들, 뭐 이런 신재생 사업에서의 어떤 시공 부분을 맞출 수 있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사실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이 현대건설은 가장 높습니다. 건설 평균이 8배에서 9배 정도 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11배 이상인데, 이 부분은 사실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 엔지니어링 장외가는 지금 PR 4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현대건설의 밸류가 높은 것들은 이런 해외 수주, 그러니까 본업뿐만 아니라 이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대우랑 IS동서 계속 최선우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도 이번에 최선우주로 같이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HDC 현대산업개발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감익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인수전 이나 아니면은 자체 사업들 진행되는 것들이 지연되고 이러면서 2019년도에 분양 물량이 저조했고요. 6,000세대밖에 못했습니다. 평균 10,000세대에서 12,000세대는 했던 회사였던 걸 감안해 보면 평소의 절반밖에 못한 수준인데 작년에 12,000세대 다시 회복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8,000세대 이상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실적은 좀 명확하게 올라오는 게 지금 자체 사업들, 반정아이캐슬이라든가 청주 가경 5차, 울산 태화강 같은 자체 사업들이 그리고 도급 사업 3조 원 정도 되는 것들이 매출 반영되면서 실적은 좀 가파르게 상승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봐도 PER은 6배 정도로 건설업 평균보다도 훨씬 쌉니다. 근데 지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 게 일단 국내 시장이 좋다라는 부분들, 특히 주택이 좋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건설주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그런 부분들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번째 포인트인 자체 사업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광운대 프로젝트라든가 공릉 역세권, 그다음에 용산 철도병원 등이 결국에는 사업 진행될 건데 이 사업이 좋은 이유는 일단 2017년, 2018년에 토지 매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집값 생각해보시면 30% 이상씩 올랐거든요. 그게 다 사실 원가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고 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큰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들 진행되는 것들 플러스 알파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PER은 5배 이하로 다시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15년, 16년에 사실 건설주에서 가장 높은 밸류를 받았던 국내 시장이 좋았을 때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회사였던 걸 감안해 보면 지금 갖고 있는 밸류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팅에 재접속됩니다. 눌러 음소거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칠성 발표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투자 의견을 바이로 그리고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을 홀드로 내렸던 이유는 주류, 특히 이제 맥주 쪽의 부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2019년 하반기 불매운동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악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낮은 기저가 있었고요. 매출 반등이 예상은 되지만 하락률 대비 반등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구조적 이슈가 있다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좀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맥주 가동률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주 수제 맥주인 곰표 맥주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맥주 가동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0년 맥주 가동률은 이제 20% 수준이었는데요. OEM 생산 시작하게 되면은 30% 이상으로 반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료도 코로나 타격받아 기저가 낮은 상황이고, 또 이제 제로 콜라 제품 출시를 하고 배달하는 업소로 입점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개선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부분 반영해서 투자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맥주를 OEM 위탁 생산하는 쪽의 지금 일단 어쨌든 뭐 가동률이 올라온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플러스 요인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떤지 이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 1차적으로는 그 곰표 맥주하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수제 맥주들과도 계속 지금 계약에 대한 논의 중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동안 롯데칠성이 가지고 있던 브랜드들이 계속 매출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류는 계속 적자, 특히 맥주 때문에 적자였는데요. 지금 맥주 포함해서 전체 주류 봤을 때 내년 2021년 같은 경우는 1%까지 영업이익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수익성 개선 폭이 그래도 이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확연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SK, 삼성물산, 그리고 LG. 예, 지주회사 탑픽인 SK 그리고 차선호주인 삼성물산, LG의 목표 주가 상향 및 업데이트입니다. SK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목표 주가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에 바이오팜 상장 그리고 홍콩 상장된 물류센터 업체인 ESR 지분 일부 처분하면서 8천억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선순환 궤도에 본격 진입을 했고요. 올해에는 수소 사업, 바이오 조인트 벤처, 그리고 리츠 같은 새로운 강화 요인들이 있습니다. 수소 사업은 기본적으로 ENS가 가지고 있는 LNG라는 수소 원료, 그리고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충전 인프라, 공급을 생산부터 공급까지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지난주에 그 미국 상장돼 있는 PEMFC 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파워 지분 10%를 SK와 SK E&S가 동시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주가는 그 이후로 2배 이상 올라갔고요. 1.5조 원 투자한 건데 지금 이제 가치가 거의 4조 원 가까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12월 달에 발표했던 것처럼 미국 로이반트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해서 프로틴 디그레이더 개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말에 SK 핑크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 위탁회사 AMC에 대한 국토부 승인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룹의 부동산들을 유동화하는 리츠 사업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재원은 경상적인 지주회사 현금 흐름도 있지만 바이오팜이 락업이 끝났기 때문에 보유 지분 일부를 SI를 통해서 처분을 하고 또 SK 실트론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상장 얘기가 있고 구주 매출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또 더 추가적인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충족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노베이션은 회복 중이고 ENS는 S&P가 워낙에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1분기에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흑전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 목표 주가 조정 근거는 자회사들 주가 변동이고요. 목표 할인율은 계속 3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으로 올렸고요. 추가적으로 연초에 공정경제 3법 이슈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부터 개정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되고 지주회사 요건 강화에 따라서 SK텔레콤이 지주회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 지분 10% 추가 매수에 대한 부담이 9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자산가치 부각에는 긍정적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물산입니다.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포인트는 올해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계속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0% 이상 성장하는 영업이익 보일 걸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상속과 관련된 지배구조 관련된 기대감입니다. 11조 원 상속세 납부가 이제 시작이 됐고
대주주일가 지분은 변동이 없고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배당 지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최고점에 있는 회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걸로 4분기는 보이는데요. 이게 패션 쪽에서 브랜드 스크랩에 따른 비용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목표 할인율 40%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을 반영을 했고요. 추가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 납부에 따라서 여론은 우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평가 원인이 총수 재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18일 날 국정농단 뇌물 공유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되고요. 아직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된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재판 관련 불확실성도 좀 완화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LG이고요. LG는 16만 4천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계열 분리 효과입니다. 5월 달에 이제 91대 9 인적 분할을 통해서 계열 분리가 될 거고요. 존속 지주는 전자화학 통신 중심으로 성장을 이뤄갈 걸로 보입니다. 이미 화학은 물적 분할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마그나하고 조인트벤처 설립하는 등 구조 개편을 내부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년금 1.8조 원이 추가적인 M&A 재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LG화학 여수공장 화재 영향 일부 있지만 컨센서스 충족할 걸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목표 할인율 45% 유지하면서 자회사들 주가 상승 반영해서 16만 4천 원으로 올립니다. 지금 NAV 대비 할인율이 65%인데 다른 지주사들이 연말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평균적으로 50% 중반까지 할인율이 좁혀진 상황에서는 절대 저평가 영역이면서 상대적인 메리트도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K 관련해서 SK 판테코 IPO 관련해서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 분야 기업 가치가 계속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어느 정도 수비까지 좀 기업 가치를 보고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상장이 어떤 판테코요? SK 판테코는 아마 내년 이후에 미국 또는 한국 상장을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M&A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좀 당겨지거나 뒤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보자면은 팜테코보다는 말씀드렸던 실트론이 작년에 실적도 잘 나오고 IPO를 좀 더 먼저 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SK 밸류에이션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5% 목표 할인율 유지하고 바이오 사업부는 글쎄요, 지금 이제 바이오팜은 상장사가 됐고 팜테코는 저희가 취득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한 가지들의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그 파워는 밸류에이션상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이면 가치를 상당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저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SKC 발표하겠습니다. 네, SKC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을 좀 하겠습니다. 추정 실적을 기존 200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하면서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특히 동박사업 같은 경우 작년 에비타가 이제 1,090억 원에서 올해 1,45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 1분기 인수하고 정상화 과정을 좀 진행을 했고 올해는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름 쪽 사업도 친환경 포장재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좀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가능한 부분이 좀 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필름 쪽도 이제 에비타가 좀 올라갔고 동시에 기존에는 이제 해외 기업 피어그룹의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했는데 할인율을 이제 제거하고 적용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리게 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516억 원으로요. 직전 분기와 좀 유사한 실적,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부문별로 보면은 이제 동박 사업이 205억 원을 기록을 해서 모든 부분에 걸쳐서 가장 높은 영업 실적을 좀 기록한 첫 분기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 1분기 인수를 해서 뭐 절반 실적 들어왔고요. 2분기 4공장 완공, 그리고 3분기 가동률 올리면서 정상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됐고요. 동시에 이제 기존 공장들 설비 보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4분기부터는 이제 정상 가동들이 좀 되고 올 한해는 연중으로 정상 가동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5공장, 6공장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돼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 좀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화학 사업과 필름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 모두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을 좀 거두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연말 특수성 때문에 이제 불용자산을 좀 처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상여금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절대 영업이익은 좀 내려오겠지만 화학과 필름, 반도체 모두 지금 4분기 실적 동향은 굉장히 좀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4분기 정기 보수 때문에 한 100억 원가량 기회 손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상 가동이 12월부터 좀 진행이 됐고요. 아마 이제 1분기부터는 이런 이제 100억 원이 오히려 다시 이제 환입이 되면서 실적이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SKC 좀 주목을 좀 해서 봐야 되는 게 같은 그룹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올 초부터 전기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가치를 반영하자고 지금 주가가 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그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의 이제 소송이 이제 2월 10일 그 ITC 이 결론이 좀 날 예정이고요. 조만간 소송이 좀 결론이 나겠다. 혹은 그 이전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소송이 좀 종결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배경 하에 EV 배터리 가치를 좀 반영해 나가자라는 이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가 상승이 조금 약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그 소송 그 종료에 의하면 SKC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송의 단계를 좀 기대를 한다면 SKC를 좀 주목을 해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M+ 발표하겠습니다. 네, M+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황주식 연구원님이 이제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배터리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관련주가 뭐가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라는 회사가 SK 이노베이션의 증설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M+는 파우치형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조립 공정 장비가 노칭, 스태킹, 탭 웰딩, 패키징, 디게싱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만들고 있고 전체 매출액에서 SK 이노베이션 매출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캐파 증설이 이 회사의 수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2019년 말 수주 잔고가 1183억 정도 됐었고요. 1분기, 그러니까 2020년 1분기에 신규 수주를 693억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작년 2Q에 2분기에 신규 수주가 12억밖에 안 됐었고 3분기도 120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신규 투자가 지연되고 공백이 생기면서 M+도 마찬가지로 신규 수주에 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투자가 되기로 했던 것들이 올해로 좀 2월 되고 이 또 신규 투자가 또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대한 신규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M+가 신규 수주 기대감으로 올해 상반기 때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2019년에 받은 수주가 있기 때문에 2020년에 한 1,480억의 영업이 90억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제조하는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받는 신규 수주들이 올해 연간 실적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1,880억에 영업이 164억, PER은 지금 한 14.7배인데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20배 이상 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그런
20배 가까이 받을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고, 특히 SK 이노베이션의 발주 이런 것들을 기대감을 갖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SK 쪽이 매출 70%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뭐 플러스 요인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LG나 삼성 쪽으로 뭐 고객 다변화가 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 회사는 파우치형 그 조립 공정을 만드는 회사고요. 크게 보면은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LG하고 SK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각형하고 원통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삼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장비를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는 파우치형 하고 있긴 하지만 LG는 이 회사와 유사한 회사가 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 그 회사가 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로 하기는 더 확장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그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일단 30% 정도가 있습니다. EVE 에너지 자회사 중에 EUE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쪽에 공급한 이력이 있고 거기서도 매출이 꾸준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 통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고객사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보다는 중국과 유럽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NX와 비교를 해보면 뭐 어떤 부분들이 더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냥 단적으로 비교하면 LG와 SK의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LG 같은 경우는 이미 캐파 투자가 많이 또 진행이 됐고 이런 상황인데 SK는 캐파 투자를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 성장 속도가 NS보다는 M+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